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세 분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는데요. 오늘은 더정치 인터뷰 김진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지내셨고요. 4선 국회의원이시고 19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하신 걸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집권을 하셨죠. 인수위가 없었죠. 예, 인수위가 없었는데 네. 인재 풀구성은 그는 이제 청와대에서 하고. 그렇죠. 네, 국정과제를 만드는 일은 제가 책임 맡고 했었습니다. 국정과제를 정리하신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바로 나 정치인 김진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해야 한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에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등골이 선언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 두려움의 실체도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기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이것은 경제 살리기 전당대회야 하고, 저는 또 우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계한 사람으로 어차피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기 전당대회에 당내에 몇 안 되는 경제 전문가가 또 뒷짐지고 앉아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하는 경제 당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바로 6.13 지방선거 압승이 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을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네. 그렇다면 물러설 수 없지 않냐. 그리고 그때 최종 결심을 했죠. 6.13 지방선거 압승이 오히려 대표 출마를 결심하는 네. 계기가 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는 우리 일반적인 시각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당에서 경제를 과연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있고요. 경제 전문가가 지금 행정부의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비전문성, 속성으로 보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네. 이제는 또 경제와 같은 그런 생활 정치에 직접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정청은 말하자면 정치적, 정책적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것이어서. 그렇죠.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를 잘 꾸려가고 있으면 당이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겠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또 경제 상황이 실제로 안 좋고 또 우리 경제가 이게 하루 이틀 병든 게 아니라 24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해에 박근혜 정부 때 2.4, 2.5 수준을 넘어서서 3.1로 올라갔다가 다시 전망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이럴 때는 당이 나서서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해보고 그리고 근본 원인을 개혁하기 위해서 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당이 주도하에 경제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행동은 정부가 하지만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하고 몰아주는 것은 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평가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학점을 매긴다면 몇 학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평가는 가장 빨리 내려지는 것이 1년 9개월 뒤에 치루어지는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 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딱 한복판에 치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중간평가 선거고 그것은 경제평가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때까지 뒤로 미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네.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짧은 기간에 경제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우리 당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는 보고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위기 여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좀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동안 YS 정부 때 7% 평균 성장을 기점으로 해서 네. 매 5년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1%씩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전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것이죠. 근데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계획이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ICT 능력과 또 결합되는 융합의 마인드를 가진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 중소벤처 창업 예비군들을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주저하고 안주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과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쟁의 마당, 도전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금융이 너무 안정추구형 금융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98.8%가 금융권은 전혀 리스크 안 지고 위험부담 안 지고 담보 잡고 안전하게 이자 받아먹는 돈놀이 하는 그런 융자의 방법으로 가고 있고 투자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투자가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이 시급하다 하고 그 로드맵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지난 1년 동안 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죠.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견고한 금융권의 기득권 세력이 저항 있죠. 이것을 예. 관료들이 소극성 때문에 이걸 돌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좌우 양쪽에 다 있습니다. 네. 참 독특한데요. 자, 우선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야당하고 좀 보수 기득권 세력 쪽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아예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하는 것이 지금 올바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IMF나 IBRD와 같은 국제금융 전문기관들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우리에게 줄기차게 한국 정부가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양극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위험하다 하니까 성장의 전략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공고를 했고 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경제의 수요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반영한 것이죠. 따라서 그 큰 흐름은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시행 초기에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속성이 5천만을 모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속성상 한 3년 정도는 가야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늘어난 임금이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고 또 늘어난 임금이 소비 증가를 일으켜서 그것에 따르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시행 초기의 부작용은 전 국민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걸 좀 더 면밀히 사전부터 잘 대처했으면 좋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처 내각을 완전히 갖추는데 4개월이 걸렸고 네.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요. 그런 부득이 대통령이 수석들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좀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실시가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이 강력히 요청해서 근로장려세제라든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은 빨리 치유될 수 있다고 치유될 생각합니다.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포용적 성장론하고는 좀 약간 뿌리가 다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저는 그것은 맥을 같이 하는 성장 맥을 정책이라고 같이 하는 생각합니다. 포용적 성장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이 권했던 것은 네. 주로 이제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을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 하고 그렇죠. 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새로운 기술을 전 경제사회에 빨리 확대 보급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 양성 를 창의와 융합의 마인드를 가진 인재 양성을 하라는 것 그리고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포용적 성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수요 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그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해서 네. 맞춰주고 경제의 공급 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빨리 일으키는 것. 그렇죠. 두 개의 날개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지식인 선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성향으로 보면 대략 진보적 성향 같은데 이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 개혁 의지도 박약한 것이 드러났다. 뭐 굉장히 강도가 강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혹한 평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수요면의 소득주도 성장 또 공급면의 혁신 성장과 함께 공정경제의 원칙을 중요한 경제의 철학으로 세 가지의 큰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정경제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입법안들이 국회에 와 있고 그 모든 법안 수는 492개가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여서야대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20% 수준인 90개 정도만 입법이 되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진보적인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선거가 미흡하니까 네.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나 방향성은 옳게 잡고 있고 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재벌 중심의 성장을 90년대 초부터는 바꿨어야 했는데 60년대, 70년대의 그 선진국이 다 해본 것을 베끼기 하는 식의 성장 전략 그걸 재벌 중심으로 해서 빠른 속도를 얻었는데 8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90년대부터는 전 세계 인류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투자를 재벌들이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때는 경제 운영 전략을 바꿔서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바꿨어야죠. 그걸 못했던 것이 이제 2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제가 골마터져 쌓여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결코 늦춰서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재벌 개혁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만난 것이 재벌들한테 좀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의 공장에 있는 기업인들,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수행을 하거나 만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죠. 그것을 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재벌을 폄하하고 핍박한다고 반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대통령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의미를 더 두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은 또 국민의 경제 생활을 더 개선시키는데 무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경제부총리 또 인수위원회 하면서부터 네.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대표 하실 때도 네. 제가 몇 차례 만나서 고문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선대위원장 하면서 특히 일자리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새로운 산업 전사를 키워서
경제라는 이 하부 구조를 꾸려나갈 새로운 세력을 양성해야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혁신해서 진짜 선진국으로 가려면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함께 경제 사회 구조를 바꿀, 재벌이 과거에 몇십 년을 주도해왔다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도해가는 그런 것이 아주 시급하다 하는 것을 제가 대통령께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하고 시민사회 수석 또 비서실장 했던 그 문재인, 청와대 참모 문재인하고요. 지금 당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문재인. 이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전에 만났던 노무현 정부 때 만났던 문재인 비서실장 또 네. 수석은 우리 모두 인정하듯이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네.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참 착한 사람, 맑은 눈빛을 가진 착한 사람, 이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당선이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 이 한 번의 실패, 거의 한 7,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큰 그 변화가 또 저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큰 성장이 있으셨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전해철 의원이 김진표 후보님을 돕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해철 의원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김진표 후보님한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당의 그 무슨 이제 친문이냐 뭐 범문이냐 비문이냐 뭐 이런 구분을 언론에서 과거에 해왔는데요. 네. 요즘은 언론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 차례의 이 큰 선거를 당이 주도해 치르면서 네. 그런 계파 색깔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만 전해철 의원과 제가 가까워진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제가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가 우리들이 경기도나 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고 좌장을 맡아서 열심히 지원해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당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져서 제 당대표 선거에도 공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치인들이 이른바 친문 좌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님을 돕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닌가요? 네, 제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제 이해찬 후보가 우리 당에서 위기 때마다 참 구원투수 역할을 하셨죠. 네. 그리고 정책적인 뛰어난 또 감각과 능력이 있으시고 판단력이 있으시고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대표적인 그런 중진이시죠.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조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해찬 후보나 저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어떻게 잘 뒷받침하느냐, 이것이 현재 당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가 되시면 이제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장하성 정책실장하고의 관계는 어떠신지, 또 대표가 되면 그 당정 간의 정책회의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생각이신지. 저는 그 두 분들과 관계는 좋고, 특히 장하성 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의장으로 함께 참여를 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당정 협의는 저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당정 협의는 그건 야당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참으로 정부를 공격하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렇죠. 여당의 입장이니까 그 대신 여당의 전원이 상임위원회별로 정조위원장의 주재하에 관련 부처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모든 국정운영에 관한 문제를 토론해서 정부가 필요한 입법이나 예산 조치는 즉각 국회가 당이 반영해주고 또 거꾸로 당이 제기한 현장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 문제들은 정부가 즉각 고쳐주고 그래야 유능한 경제정당이 될 수 있는 첫경은 거기 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지금 대개 분기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렇죠. 저는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여야 하고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대표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세 사람은 주례 회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예를 들면 한 번은 배석자 없이 세 사람만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논의 사항까지도 함께 녹여내어서 국정 운영에 이견이 없어야 하고 다음 한 주는 배석자와 함께 국정 현안별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정답을 만들고 네. 그 정답대로 정부에서 실천하고 정답대로 대야 협상도 입체적으로 우리 당에서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정부와 청와대가 입체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선다면 130석, 129석이네요. 지금 129석 가지고도 충분히 전략적 협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 대표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이제 야당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비대위원장을 김병준 교수가 맡으셨고 6개월 이상 상당히 오랫동안 비대위원장을 할 것 같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의 인연은 좀 있으신지 또 야당하고의 어떤 협치 또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요?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할 때 정책실장 하시다가 또 제가 교육부 총리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올 때 제 후임 교육부 총리를 잠깐 하신 적이 있지요. 많이 대화를 해보고 인수위 때도 같이 참여했으니까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경제 살리기 규제 효과 같은 것은 적극 돕겠다는 말씀도 주셨던데 저는 그걸 아주 환영하고요. 야당과도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너무 오랜 야당 생활을 한 타성이 붙어서 129석밖에 의석이 없는데 주로 아침 최고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오랜 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합리적인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야당과 자주 만나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4야당 체제니까 한 달에 이제 한 번은 다섯 정당 대표가 다 만나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매주마다 한 번 정도씩은 적어도 다른 당 대표와 만나서 모든 문제를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야 관계가 근데 말로만 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합당이라든가 정계 개편, 연정 이런 입법적 전략 차원에서도 뭔가 좀 정치적인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현재의 우리 의석 구조로는 소위 연정이나 이런 거를 해도 150석을 넘어갈까 말까. 그런데 현재 의회 선진화법 구조 하에서는 여당이 제대로 힘 있는 입법을 추진하려면 180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2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전략적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구조 하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모두 하나가 되고 당정적인 일체감을 갖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 정치공학적인 연정이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를 앞둬놓고 네. 당내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건 고려할 때가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고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면 그거에 의존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또 야당이 합리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치를 우리가 잘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도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자,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그 시기가 결국 그 다른 선거와 결합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죠. 그 투표율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 때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제 실기했죠. 그러면 다음은 총선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헌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투표율을 보장하려면. 그래서 그때 그리고 개헌의 논의는 특성상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를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그런 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이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해서 네. 금년 하반기까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야당과도 경제 살리는 그런 입법의 경쟁자로서 또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개헌의 논의는 꾸준히 해나가면서 논의는 할 수 있다. 논의는 해서 네. 그 시기는 총선 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계속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경제를 얼마나 잘 살려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네, 모든 것을 생각하고요. 경제로 설명하시고 네. 계시네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옛날 그 부시 행정부 때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에 영웅 소리를 들었는데 6개월 후에 치루어진 선거에서 졌을 때 클린턴이 한 말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권자들이 이익 투표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그런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는 것이죠. 네. 그거 큰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경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잘해도 그것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도 결국 경제에 달렸다 이렇게 저는 보시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자, 송영길 후보하고 이제 선의 경쟁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젊고 또 개혁적이고 그런 강점이 있죠. 그 송영 후보가 얘기하는 이제 세대 교체의 주장도 옳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젊고 유능한 좋은 인재들을 널리 모집하고 저도 당대표가 되면 그럴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정당개혁위원회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미리미리 많이 추천하고 구해서 그 사람들을 검증해서 제가 노무현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 하면서 노무현 당선자께 최소한도 차관급 이상으로 늘 임명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한 5,000명을 인재풀을 만듭시다 해서 그때 그런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 당도 그런 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송영길 후보에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지금은 경제가 제일 문제인데 네. 구체적인 정부를 설득해서 갈 수 있는 금융개혁을 만들어내는 경제는 저같이 그 과거의 금융개혁이나 재벌개혁 또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을 주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정부를 설득하는 데나 이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후보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총리도 지내셨고 장관도 네. 지내셨지만 총리 부총리를 같이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교육부총리 할 때 제가 총리로 모셨죠. 네, 그렇군요. 네. 우리 당이 또 어려울 때마다 참 구원투수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참 당으로서는 고마우신 분이죠. 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당대표로서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은 저 아닌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열망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예비 경선을 같이 했던 다른 후보들 중에 김진표 후보님을 뭐 돕겠다라든가 지지한다 이런 의사표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다 전화도 드렸고 SNS에서 지적하면서 특히 최재성 의원이 오랫동안 개혁한 그 안은
거의 담아서 제 매니페스토 공약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앞당겨 할 것인지는 최재성 의원과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 힘을 모았으면 그런 생각으로 있고, 아마 같이 의견이 잘 좁혀지고 또 만나서 서로 완팀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당대회에 출마하신 당대표 후보로서 국민과 당원께 어떤 당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24년간이나 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당은 8월 25일 전당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경제를 좀 낫게 만들어 달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좀 구하기 쉽게 해달라 라는 그 목마름, 갈망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김진표가 이 경제를 좀 낫게 만드는 중소벤처 창업의 열풍을 만들어내고, 그를 위한 금융개혁을 보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민주당, 그 경제 당대표 김진표로 국민 앞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질문도 좀 있었는데요. 아주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